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실 텐데요. 첫 번째 손님으로 고정을 해주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뭐 오라면 와야지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좋은 태도이십니다. 오라면 와야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박경서 박사님께도 여쭤봤는데 남북 관계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쁜 상태죠. 지금 네, 나쁘죠. 네. 앞이 안 보이죠. 그럼 굉장히 나쁜 거네요. 앞이 안 보일 예, 정도로 앞이 안 나쁘면. 보이죠. 더구나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쪽 그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했던 말 때문에 이를테면 선제 타격, 뭐 선제 이런 타격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뭐 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네, 네. 그런 말 때문에 북쪽에서도 지난 4월 4일인가? 지금 4월 달이죠. 네. 4월 4일 날 김여정 명의로 상당히 고약한 그 성명이 나왔죠. 네, 네. 남쪽이 선제 타격하면 북쪽은 핵폭탄을 쓸 수밖에 없다. 저는 어떤 게 연상되냐면 한 5년 전쯤으로 시계를 돌린다면 그때도 뭐 저 남쪽은 정권 교체기였고 또 남북 간의 관계가 파행을 거듭하고 또 비록 말뿐이라고는 했지만 아주 험한 말을 주고받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 말은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주고받았죠. 네네. 남북 간에는 안 그랬습니다. 네, 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특성이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남북 화해협력 더 올라가면 이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네. 계승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북쪽에서도 기대가 있었어요. 그 DNA를 그쪽에서 중시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겠다고는 정권이니까 그러면은 뭐 말이 한번 통할 수 있다. 기다려 보자. 네. 결국 그게 통해 가지고 2017년에는 뭐 트럼프 때문에 험악했었지만은 2018년에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자진해서 참가를 하고 특히 그날 2월 9일 날 김여정한테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친서까지 들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개막식에 참여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리에 끝나게 됐고 그게 토대가 돼서 결국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야말로 그 미국의 대통령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과 싱가포르에서 1대1로 이렇게 그야말로 성조기와 인공기를 나란히 걸어놓고 그 앞에서 이제 조우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가 일어날 수 있었죠. 근데 그게 불과 4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만 4년이 안 2020 됐죠. 네, 만 4년도 아, 안 됐는데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요. 근데 네. 남북 관계가 1년에도 뭐 그 추나추동이 있어요. 네. 추나추동이 있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지나고 겨울 들어오면은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삭막하게 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지금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쉽게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그야말로 출래불산추진하고 이 말도 벌써 이제 그 너무 이제 낡아빠진 표현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 좀 빠져 있죠. 너무 이쪽에서 해놓은 말이 있고 네. 저쪽에서도 저쪽에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제 내놨던 건데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은 북한도 강하게 나갈 것이고 미국이 선하게 나오면은 북한도 선하게 나가겠다. 강대강 선대선 입장을 밝혀놨는데 지금 남쪽의 새 정부를 끌고 갈 사람들이 뭐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발언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 북쪽에서 이미 강대강으로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쉽게 풀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북미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근데 풀기 어려운 난제인 것 같긴 한데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에 북한에 대한 태도는 모호하기 짝이 없다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바이든 대통령이 뭐 외교위원회에서 뭐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뭐 몇십 년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외교에 귀신일 거다 하는 네, 기대를 전문가라는 모았었죠. 기대가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양반이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라는 애매모호한 전략입니다. 뭐냐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정책을 8년을 추진을 했어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에 임기 8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까지 부시 정부 때 노무현 부시 정부 때인 2006년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 때 문재인 정부인 그때인 2017년에 한 번 했고 그래서 각각 한 번씩 2번 했고 중간에 오바마 정부 때 오바마 한국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때 핵실험을 4번이나 했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하게 만든 책임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인 인내라는 해괴한 전략인데 그때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서도 사실상 전략적 인내로 좀 북한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조건은 대화에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다는 뭐 성김이 이번에 왔지만 네. 똑같은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좀 약간 분통도 터지고 이런 마음인데, 자 아까 DNA 말씀하셨잖아요. 남쪽 정부에도 DNA가 있다. 있죠. 핵별 정책을 계승한 쪽이니까 남북 관계, 저쪽 입장에서는 북남 관계가 좀 진전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북미 관계가 틀어지면서 남북 관계도 함께 틀어진 형국이지 않습니까 지금요? 근데 이제 북미 관계가 틀어져도 남북 관계를 끌고 나가는 정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저 박정희 정권 때부터 뭐 공무원이니까 네. 박정희 정권인 77년에 통일론에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 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일을 했지만 북미 관계가 안 좋아도 남북 관계를 그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북미 관계를 풀어줬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이제 DJ 때죠. 네. 그리고 노무현 때고. 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그 관리해 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거를 한때는 뭐 중재자, 촉진자 또는 운전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 남북 관계를 먼저 발전시키고 그 힘이 결국 북미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북핵 문제 해결의 상황을 조성해 나가는 동력으로 썼었죠. 네. 그런데 그러면 DNA를 따져보면 그런 네. 예. 말씀 주시죠. 네. 그 DNA 그러니까 이런 뭐 진보 정권이라는 진보 정권은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데 네. 보수 정권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걸 북쪽이 더 잘 알아요. 네. 근데 기대를 안 해요. 그리고 남쪽이 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들은 거기에 강대강 선대선으로 대응을 하겠다. 저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를테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남북 관계를 주도하면서 미국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역할을 하려고 했죠. 했습니다. 역할을 하려고 했었고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을 대북 정책으로 표방을 하면서 미국을 나갔는데 그때는 남북 관계가 2018년 4.27, 9.19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이 볼 때 너무 빨리 나가는 걸로 인식이 됐어요. 네. 미국이 놀랐습니다. 이거 이러다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건 어떤 뜻이죠? 뭐 철수를 뭐 미군 철수를 미군. 한다든지 네, 네, 미군이 네. 철수를 한다든지 또는 남북한이 너무 빨리 가까워지면은 동아시아 국제 정치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데 겁을 먹고 2018년 그 11월 20일 날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날 합의가 됐는데 한미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한미 워킹그룹은 한미 간에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북핵 문제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로 연결시켜서 모든 것을 한미 실무자들 간에 협의를 한 다음에
뭐 일을 추진해 나간다. 그 얘기는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 국제 정치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말하자면 한국의 발목을 잡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거를 나쁘지 않은 그 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정부가 그냥 받아들였기 그 패착이었었어요. 네. 그 뒤에 사사건건 발목이 잡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종의 숙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학생의 처지가 된 거죠. 그렇죠. 서미 워킹 그룹이. 숙제 검사도 아니고 네. 모든 행동에 허가를 받아야 외출이고 뭐고 다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것이 2018년 11월 20일 날 그런 것이 만들어진 뒤에 1월 달에 19년 1월 달에 북쪽에 독감이 유행을 했어요. 네. 그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그야말로 인도주의 입장에서 타미플루라고는 독감약을 보내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뭐 큰 예산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싣고 가는 트럭이 이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개성쪽으로 네. 판문점 지나서 올라가면은 이 비무장지대 그 저 철조망에 통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열어줘야 이제 개성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통문을 누가 관리하냐면 유엔군 사령부, 다른 말로 하면 주한미군 사령부가 네. 관리를 해요. 네. 안 열어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약은 가도 좋지만은 트럭은 안 된다.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 근데 트럭은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억지를 쓰는 거죠.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니 트럭을 거기다 놓고 오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고 그거는 완전 트집이네요. 트집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흔히들 뭐 국제 정치학하는 사람들은 그해 2월 27, 8일 경에 하노이에서 열렸던 회담이 빅딜이라는 그 빅딜이 안 되면서 미국이 바라는 대로 빅딜이 안 되면서 회담이 판이 깨졌고 그래서 남북 관계도 그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미 한미 워킹 그룹 때문에 2019년 1월 달부터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네. 이건 절대로 이건 미국을 제가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관계예요, 사실. 그러면 그 미국이 지금 요즘 말로 보면 팩트입니다. 네네 중요한 변수가 될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갔다 한국에 오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요.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그 바이든이 이렇게 일본, 한국을 뭐 순방하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동아시아 국제 정치에서 지금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 문제입니다. 네네.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 혼자 힘이 딸려요 지금.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유난히 동맹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러니까 필요하고 인도도 그렇죠. 필요하고 쿼드. 네. 일본, 필요하고요. 네. 호주, 그다음에 인도, 네. 미국 이 네 나라가 스크럼을 짜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자. 그게 이제 쿼드고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바로 저 한국이 중국과 관계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한미 관계만큼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긴밀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한국이 지금 네. 이미 잘 아시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은 우리가 지금 G10이 됐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네. 군사적으로는 6대 군사 대국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됐어요. 네, 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다음에 일본, 한국. 일본이 우리보다 위입니다. 네. 그 군사비 기준이죠. 군사비 네, 네. 군사. 그리고 또 무기라든지 이런 걸로 네. 그 전부 다 비교를 해 보면은 한국이 6번째고 북한이 한 27, 8번째 되는데 바로 군사 대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된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미국도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대러시아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그 대한민국의 위상이 커진 건 좋은데 그럼 미국이 이 중국 포위 전략이랄까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짜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이야기하러 온다면 한국 입장에서 좋은 방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남북 그거를 이제 관계를 잘 헤쳐 나가야죠. 그러니까 미국의 네. 요구를 그 단칼에 거절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그날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받아서 어려워질 거고 그러니까요. 뻔히 그건 불을 보듯이 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이 미국의 그 입장을 어렵게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묘한 외교를 벌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선제 타격 얘기도 해서 윤석열 정부가 담당해야 될 목 아닙니까? 숙제인데 잘 풀어갈까요? 글쎄, 근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유난히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좀 박진 걱정이 장관도 돼요. 그렇고요. 네. 예, 한미 동맹을 유난히 강조하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미 힘이 빠졌습니다. 옛날의 미국이 아니에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GDP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그 현재 미국의 GDP와 중국의 GDP의 격차는 중국의 GDP가 미국 GDP 한 71.5% 정도 됐었는데 네. 작년 말 현재는 73.5%로 올라갔어요. 네. 점점 그 격차는 좁혀지고 언젠가는 중국의 GDP 총액이 미국의 GDP 총액을 능가할 겁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그 경제 협력 관계를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미국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정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옛날의 미국이 아니라는 겁니다.